예, 이번 시간에는 조직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은 잘 보내셨어요? 지난주에 추석 연휴가 낀 긴 연휴를 보내고 다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했는데요. 지금은 비대면 상황이라 연휴가 특별히 의미가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편히 쉬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못 되고 있죠. 그 확진자가 계속 어, 증가하지도 않지만 또 줄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위드 코로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각자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수업에 참여한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수님도 2주간 자가격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고 본인이 조심하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백신 접종을 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직 많이 접종들을 안 했겠죠? 저는 2차 접종까지 다 끝내서 조금은 나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도 사람들 많은데 거의 가는 일이 없고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은 안심이 되긴 합니다. 아무튼 11월부터 학교에서는 대면 수업을 하라고 하니까 추이를 봐야겠지만 11월 달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새로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 사회심리학 배울 때 아마 태도에 대해서는 많이 어, 공부를 했을 거예요. 이 태도라는 것은 우리 심리학 파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 태도 관련된 이론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태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어, 많은 영역에서 태도를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 태도란 무엇인가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정의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도란 무엇인가? 일단 태도라는 것은 가장 쉽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호불호예요. 좋으냐 싫으냐가 바로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라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대상이 뭐가 됐든 간에 태도라는 것은 내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 대상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게 바로 태도예요. 근데 이 태도라는 게 왜 중요하냐? 이 태도라는 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그 이후에 나타날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태도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인이 바로 성격이죠. 이 태도라는 것이 성격에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 심리학에서 너무나 많이 검증되어 왔고, 지금도 많은 곳에서 이러한 태도가 행동을 예측한다는 것은 많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또 성격이라는 것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라는 것은 뭐 어떤 분야가 됐건 우리 인간의 행동이 어떤 태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태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좋고 싫으냐가 태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러한 감정적인 요소가 인지적인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인지적인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그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어진 태도가 다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좋으면 접근해 갈 것이고 싫으면 멀어지는 것이 일단 당연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태도를 이렇게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요소가 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원론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최근으로 오면서 태도는 그래도 이 감정적 요소만을 가지고 태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 라는 얘기가 더 지배적인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태도는 감정 그리고 인지와 행동이라는 것을 분리시켜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 영향에 의해서 행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론론적인, 그래서 태도는 감정만 가지고 태도라고 하자 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라는 것은 감정적 요소에 국한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정리해 보면 태도란 무엇인가? 모든 대상들과 상황들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직접적이거나 역동적인 영향을 주는 정신적, 신경적 준비 상태다. 정신적, 신경적.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됐건 간에 그 대상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직접적 또는 역동적인 영향을 주는,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대상을 좋아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싫어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태도는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 설명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인지와 감정, 행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일단 태도라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태도는 학습되어진다. 즉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고 싫은 것이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게 바로 모방이라는 것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합과 강화에 의해서, 뭐 우리가 학습에서 얘기하는 연합학습, 그죠? 고전적 조건 형성. 강화는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죠?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얘기되고요. 모방이라는 것은 사회적 학습 이론에서 나오는 얘기죠. 다 어떤 형태로든 학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태도들은 서로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태도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지면 그 형성되어진 태도라는 게 뭐 맨날 바뀌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떤 대상을 좋아한다라고 했으면 그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죠. 그게 뭐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유지되지는 않잖아요. 뭐 사람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형성됐다가도 또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도는 바뀌어요. 뭐 우리가 광고에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런 광고도 있었듯이 태도라는 그 감정적인 부분이 뭐 일관성을 유지하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태도는 행동 의도를 유발한다. 즉 행동하려고 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좋으면 다가가려고 하고 싫으면 멀어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나 저 친구 마음에 들어. 저 친구 좋아. 그러니까 가서 얘기도 하고 싶어지고, 뭔가 같이 하고 싶어지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싫은 사람한테는 뭐 가서 얘기하기도 싫고, 그죠? 뭔가 같이 하는 것도 싫은 거죠. 이런 것이 기본적인 태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의 인간의 동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시 우리가 조직 심리학에서도 중요한 거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상사를 대하고 회사를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직무 태도, 조직 태도, 이러한 부분이 구성원들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의 세 가지 요소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인지적인 부분, 그리고 감정적인 평가, 그리고 행동적인 의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지적인 신념이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뭐, 우리는 여기서 예를 드는 게 이제 회사를 기준으로 예를 들었죠. 회사가 가산 금융, 시간의 수당을 통제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그것이 인지적인 신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실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알고 있는 사실들을 그걸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제 태도예요. 감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 대상이 그러그러한 일 때문에 나는 괜찮아, 좋아라고 한다면 그건 좋아하는 태도죠. 근데 이러저러해서 난 싫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급여가 적어지니까 회사의 방침이 나쁘다 라는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가 어려움으로
회사에서 내릴 수 있는 조치이다라고 긍정적인 태도를 또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그죠?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이 어떠어떠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한 평가가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 뭐 좋아하는, 지지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면 나쁜 쪽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반응이나 표현되는 행동이 행동적인 의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불만을 가지게 되니까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 불만을 가지고 노조에 가서 항의 행동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하라고 부추긴다.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면 받아들이고 성실한 근무 수행 태도를 보인다. 이건 이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했을 때 역시 긍정적인 행동 의도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지적인 신념과 감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행동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 이 태도의 세 가지 요소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태도라는 것은 이 감정적인 부분, 감정적인 평가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가 형성되는 데는 태도라는 것은 학습되어진다 그랬죠. 타고날 때부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고 싫은 게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라는 것도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 식구들도 사실은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뭐 집안의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 어떤 양육 방식이나 양육 태도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왔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가 좋은 쪽으로 또는 싫은 나쁜 쪽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라는 것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어떤 사회냐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공산주의는 나쁘다라고 쭉 학습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은 나쁘다라고 우리는 태도를 형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이라는 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집단,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도 당연히 태도 형성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학습되어지는 거, 그죠? 내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문화에서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학습되어지느냐에 따르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태도 형성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마다 다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누구는 좋다라고 그러고 누구는 나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람이 됐건 의견이 됐건 사물이 됐건.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뭐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태도와 가치관의 관계에서는 개별적인 대상에 대한 태도들이, 그죠? 이런 1, 2, 3이라는 대상에 대한 태도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A라는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가치관은 3, 4, 5, 6의 영향을 받아서 3, 4, 5, 6의 영향을 받아서 이 태도들이 형성되는 것에 의해서 B라는 가치관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A라는 것은 1, 2, 3, 5가 되겠죠. 그리고 C라는 것,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 또한 5, 7, 8, 9라는 대상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C라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대상에 대한 태도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느냐가 또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마다 다르겠죠. 여러분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도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런 것이 이제 태도와 가치관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심리학에서 다 배운 내용이죠. 합리적 행위의 모형이다. 아자인 앤 피시바인이라는 그 심리학자들이 이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합리적 행위 모형을 제안한 겁니다.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합리적 행위 모형이라는 것이 뭐 우리 이런 조직 심리학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심리학에서도 적용이 되죠.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때 어떻게 형성을 하고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이 여러 분야에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조직 심리학에서도 종업원들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형성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이러한 모형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행동과 성과 관계에 대한 신념이에요. 행동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 성과라는 건 뭐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는 얼마나 좋은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념, 내가 어떻게 열심히 일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 라고 믿고 있는 것, 그게 신념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행동 성과 관계에 대한 신념, 그리고 집단 및 사회의 규범에 대한 신념이 또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 팀 또는 우리 조직에서의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규범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규범을 따르는 동기가 얼마나 크냐 하는 수능 동기라고 얘기하죠. 따르려는 동기. 집단 및 사회의 규범에 대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규범이라는 것을 따르려고 하는 동기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 성과 관계에 대한 신념이 그 행동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겠죠. 그리고 집단 및 사회의 규범에 대한 신념이 집단 및 사회의 규범에 대한 지각을 또 형성하죠. 거기에 중심에 개인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행동에 대한 태도가 그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집단 및 사회적 규범에 대한 지각이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떠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팀이나 조직에서는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어, 그게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 행동 의도가 이제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된 사람, 그리고 집단 및 사회적 규범에 대해서 또 역시 그 규범을 따르는 것이 맞는 거야. 그리고 따라야 해, 난 따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역시 긍정적인 행동 의도가 형성돼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이게 바로 이제 태도와 행동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합리적 행위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기본적인 그 모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셔야겠죠. 아자이는 피시바인이 정립한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어떤 분야가 됐건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정의부터 그다음에 행동과의 관계, 뭐 형성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게 회사에 다니고 있는 어떤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어떤 태도들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먼저 조직 관련 태도입니다. 조직 관련 태도라는 게 바로 회사에 대한 태도죠. 조직 관련 태도. 기본적으로 우선 회사 신뢰라는 게 있죠. 회사 신뢰.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종업원이 그 회사를 얼마나 믿고 따르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회사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위험 부담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심리적인 상태다. 그러니까 회사를 믿으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예를 들었듯이 회사에서 만약에 뭐 어떤 수당을 깎더라. 근데 지금 우리 회사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그걸 수용하고 그래도 나는 열심히 일해야지 라고 그 회사가 지금 위험하다고 해서 내가 회사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 위험 부담을 내가 같이 떠안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갖게 되면 그거는 회사를 신뢰하는 마음이 큰 거잖아. 반대로 회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월급은 깎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열심히 안 한다거나 다른 회사 알아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한다면 회사에 대한 신뢰는 낮은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조직 몰입이라고 얘기하는 변인이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직 몰입. 자신을 조직과 동일시하면서 동일시가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로 본다는 거죠. 지속적 열의를 가지고 조직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몰입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회사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가지고 그 회사와 내가 한마음 한뜻이다, 한몸이다. 회사가 망하면 나도 망하고 회사가 성장하면 나도 성장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조직에 일뿐만이 아니라 조직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참여하고자 하는 정도가 바로 조직 몰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조직 냉소주의라는 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뭘 이래? 우리 회사는 이런 것도 안 돼. 다른 회사는 이런 것도 해준다는데. 자꾸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만 자꾸 표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직 냉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고용된 조직에 대한 일반화된 부정적 태도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꾸 안 좋은 것만 얘기해요.
우리 회사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월급도 작고 일은 많이 시키고 막 그런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어, 태도만 자꾸 표출하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조직 냉소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조직과 관련된 태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관련 태도가 있어요. 직무 관련 태도는 뭐예요? 조직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태도라고 볼 수 있죠. 직무. 그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직무 만족. 대표적인 직무 관련 태도죠. 직무 관련 다양한 특성들.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이런 임금을 받고 승진을 잘 할 수 있고 일하는 환경이 마음에 들고 뭐 같이 일하는 상사나 동료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무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직무 만족이라는 게 일만 좋아서 무조건 직무 만족이 나오는 건 아니죠.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들을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예요. 그게 바로 직무 만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할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떠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만족스러워. 뭐 이런 게 좀 안 좋은 게 있는데 그래도 난 만족스러워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난 그래도 별로야. 이런 거 저런 게 더 안 좋은 게 많아. 그러면 직무 만족이 안 일어나겠죠. 직무 불만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몰입이라는 것도 역시 얼마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관여도가 높으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무 몰입.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동의시하고 열중하는 정도. 아까 조직 몰입도 얘기를 했죠. 조직에 대해서 얼마나 심리적으로 동의시하고 그 조직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려고 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조직 몰입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그 일과 함께 동의시하고 있고 그 일에 얼마나 열중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그냥 뭐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식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열중하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일은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막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무 몰입이 높고 낮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동기라는 것도 중요한 직무 관련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직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자원들을 기꺼이 사용하려는 태도가 바로 직무 동기예요. 그러니까 동기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고 또 뒤에서 또 조직 관련된 동기 이론은 따로 배울 거예요. 동기라는 건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동기니까. 중요한 건 직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죠? 성과를 높게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리소스들을 기꺼이 사용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막 열심히 매달리는 그 정도가 바로 직무 동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최근에 국내 연구자에 의해서 추가된 새롭게 등장한 직무 관련 태도예요. 일 가치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 가치감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자신이 하는 일과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느냐가 바로 일 가치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 가치감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자신의 발전에도 좋고 우리 회사를 성장시키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 일 가치감이 높은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아이 이거는 뭐 내가 하나 누가 하나 뭐 다 비슷해, 특별히 꼭 내가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서 대충대충 하게 되고, 그러면 직무 몰입도 떨어지고 일 가치감이라는 것도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직무 관련 태도들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많이 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직 관련 태도를 봤고요. 또 직무 관련된 태도도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인 관련 태도입니다. 대인 관련 태도는 타인들,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 하는 부분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상사가 있겠죠. 그리고 동료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냐.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일하는데 나에게 지시를 하고 나를 관리 감독하는 그 상사,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신뢰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사나 동료의 의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위험 부담을 기꺼이 수용하려고 하는 심리적 상태다. 여기 기꺼이 수용하려고 하는, 즉 팀장이 무슨 지시를 하거나 팀 동료가 도와달라고 한다거나 팀 동료가 으쌰으쌰 열심히 일하자 라는 것을 얘기하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래 열심히 일해야지. 팀장님이 나한테 이런 기대를 하고 팀 동료들이 나한테 이런 기대를 하니까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열심히 일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신뢰도가 높은 경우겠죠. 상사 동료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거예요. 반대로 에이 상사도 못 믿을 사람이야, 뭐 동료들도 뭐 자기들만 생각하지 뭐 나를 생각해 주겠어?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갖게 되면 신뢰하는 마음보다 불신감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려면, 그렇게 되면 일에 쏟아부으려고 하는 노력 정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신뢰가 낮으면 그런 위험 부담을 하려는 마음이 적어질 거예요. 그냥 대충 해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관련 태도도 중요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효능감. 여러분들도 뭐 다 자주 들어본 얘기겠죠? 셀프 이피커시라고 얘기하는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기 효능감하고 자신감은 분명히 다르다 그랬죠. 그죠? 자기 효능감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자신에 대한. 단순히 자신감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우리가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신감에 대한 근거는 확실치가 않아요. 내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던
갖추고 있지 못하든 간에 그냥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예요. 하지만 자기 효능감은 이건 나를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그런 준비된 상태가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 효능감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기 효능감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태도 관련된 특성이에요. 자기 효능감 척도라는 것도 있고 그 인성검사나 종합적성검사 할 때 이 자기 효능감 척도가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기 관련 태도 중에 자존감, 그죠? 자신이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이에요.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회사에서는 나를 절대 못 잘라. 내가 없으면 이 일은 제대로 안 돌아가. 그런 어떤 자존감. 자신을 굉장히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셀프 이스팀이라고 얘기하죠. 이 자존감은 사실은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존감은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조직과 관련된 중요한 태도들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하나하나를 쭉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직무만족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직무만족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그 조직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기본적이기도 하고 아주 필수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에 살펴보게 된 겁니다. 직무만족은 뭐 아주 오래전부터 이 조직심리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일에 대한 그죠? 뭐 조직 만족도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거는 조금 광범위하니까 직무 만족이라는 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감을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직무로부터 얻는 즐거움의 정도. 근데 이 직무 만족이 모든 구성원들이 다 이렇게 직무 만족을 느끼고 있으면 좋은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한 13, 14년 정도 해봤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할 때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또 오늘은 내가 하던 일들을 마무리 잘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기가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아주 즐거운 생각들을 해야 되는 것이 직무 만족이에요. 그죠? 그 직무 만족이 높아야 일도 열심히 하게 되고 성과도 잘 나겠죠. 직무 자체 또는 직무 상황들에 대한 개인의 평가적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직무가 개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차가 있겠죠. 직무 만족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의에서 살펴볼 수 있는 직무 만족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태도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조직 심리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복습도 하시고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반드시 질문 코너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